판매 호조를 보였습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대부분 지난달 내수 판매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현대차가 지난달 판매 호조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7만 1천여 대, 해외 29만 7천여 대 등 전 세계 시장에서 모두 36만 8천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국내 판매는 12%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해외 판매는 중국에서의 부진 등으로 9.3% 감소했습니다. 현대차의 내수 판매 호조 배경은 소나타와 그랜저인데요. 그랜저가 만여 대 팔려 9천여 대 가까이 팔린 소나타 등과 함께 내수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신형 소나타의 신차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이번 달에도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네, 다른 자동차 업체의 판매 실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쌍용차의 약진도 돋보였는데요. 쌍용차는 지난 4월 내수 만여 대 등 모두 12,000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포란도와 렉스턴 스포츠, 칸 등 신차 효과 티볼리 브랜드의 인기가 성장세를 이끌었습니다. 한국GM은 내수 시장에서는 6,400여 대를 판매하며 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르노 삼성자동차는 내수가 10.5%, 수출이 무려 53.4% 감소했습니다. 노사 대결과 생산 물량이 줄어든 것이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서주현입니다. 한진과 모녀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인데요. 검찰은 혐의를 인정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네, 네, 오정인입니다. 오늘 첫 공판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순서로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두 사람은 2013년부터 필리핀 여성들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 공소 사실에 대한 모녀의 대응이 달랐다고요? 네, 이 전 이사장은 결백을 주장한 반면 조 전 부사장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결심까지 끝냈습니다. 이 전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모두 공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워킹맘으로 늦은 나이에 쌍둥이 아들을 두고 업무를 병행하면서 외국인 도우미 고용을 생각하게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다음 재판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 전 이사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13일 오후에 다시 열립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다음 달 희망퇴직을 실시합니다. 무급휴직에 이어 희망퇴직까지 매각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퇴직자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 노력의 하나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일반, 영업, 공항 서비스 부문 직원으로 근속 15년 이상입니다. 희망퇴직자에게는 2년치 연봉 수준의 위로금과 자녀 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위로금은 차장급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무급휴직 발표 하루 만에 또 희망퇴직 조치를 발표한 것은 매각 매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매물로서의 기업을 구조조정을 했을 때 보다 많은 매수자가 생길 수도 있고 높은 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미리 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조만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임원들의 연봉 일부 반납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취임 이후 중소기업 위주로 현장을 방문했던 홍남기 부총리가 대기업들을 집중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행보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류정은 기자. 네, 류정은입니다. 네, 홍 부총리가 대기업 총수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네, 홍부총리는 피지 난디에서 열리는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5월과 6월에 대기업을 집중 방문해 사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발표 내용을 조율한 뒤 기업을 방문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밝혀 사실상 대기업과의 스킨십 강화에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취임 후 중소기업 위주로 현장을 방문했던 홍 부총리는 대기업 방문을 통해 부진한 민간 투자에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보입니다.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회동도 언급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이 부회장에게 별도로 만나자고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기 반등 시점에 대해서는 2분기가 유력하다고 밝혔다고요? 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마찬가지로 경기 반등 시점을 올 2분기로 언급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선 민간 투자가 중요하다며 민간 투자와 민간 소비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왔고 계속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재정 건전성 우려는 걱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큰 틀을 이야기하면 관리 대상 수지가 마이너스 2%대여서 선진국 대비 나쁜 상황은 아니라며 국가 채무에 대한 국내 총생산 비율도 40%를 밑돌고 있어 80%를 웃도는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매우 견조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전 인정 제도라는 게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감사원 감사 결과 측정기관은 데이터를 조작하고 바닥구조 생산업체는 저품질의 완충제를 납품하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사전 인정 그리고 시공, 사후 관리까지 모두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와 6곳의 민간아파트 65세대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했는데요. 96%에 달하는 184세대에서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 등급보다 층간소음이 더 크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민간 아파트는 전부 등급이 떨어졌고 등급 외의 판정을 받은 곳도 70%가 넘었습니다. 층간소음을 막는 바닥구조는 한국토지공사 LH와 건설기술연구원이 사전에 성능을 인정하도록 돼 있는데 측정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심지어 데이터를 조작해서 성적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닥구조를 생산하는 업체는 인정 기준에 못 미치는 완충제를 납품했고 시공 과정에서는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된 사례들이 있었으며 견본 세대에서 성능을 미리 확인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건너뛴 경우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2월까지 인정받은 바닥구조 95%의 소음 차단 성능을 믿을 수 없다면서 총 19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해서 통보했습니다. 네, 국토부가 즉각 수습에 나섰죠? 네, 먼저 감사원의 지적으로 위법 사례가 밝혀진 8개 제품에 대한 인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인정이 유효한 제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했는데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추가로 인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바닥구조를 시공할 때 점검 사항을 인정 조건에 포함하고 감리 확인서를 완료 후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전 인정 방식의 한계가 지적됐다면서 시공 이후에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해외여행 중 사고로 다친 여행객에 대해 국내로 후송하는 비용까지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온 건가요? 네, 지난 2016년 A 여행사의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을 갔던 황모 씨가 제기한 소송인데요. 황 씨는 당시 여행 중에 버스 사고로 머리를 다쳐 현지 병원에서 급성 정신병 장애 진단을 받았고 17일 동안 현지 병원에 입원했다가 우리나라로 후송됐습니다. 황 씨는 이후에 여행사를 상대로 병원 치료비와 환자 후송 비용 등을 합쳐 총 5,455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여행사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정부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습니다. 네,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이유는 뭔가요? 당초 1심에서는 황 씨가 여행 중 사고 때문에 정신병 장애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여행사가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에서는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여행사의 책임을 20%만 인정했고 후송 비용 역시 배상 범위에서는 제외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1심과 2심의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여행자가 귀한 운송 의무가 포함된 해외 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에 여행업자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사회 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귀한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은 여행사의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내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해 인터넷과 모바일로 은행의 개인연금 저축계좌를 해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계좌는 지난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된 신탁 상품 가운데 납입 금액이 120만 원 미만인 계좌와 납입 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계좌입니다. 금감원은 대상 계좌가 12만 7천여 개, 금액은 35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0.05% 떨어지면서 2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낙폭은 지난주 마이너스 0.06%에서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강동구가 0.22% 떨어져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이어간 반면 강남구는 28주 만에 하락을 멈추고 보합 전환했습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오늘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이명희 전 이사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재판이 끝나고 걸어 나올 때 했던 말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한친가 모녀가 나란히 법정에 출석을 했었는데요. 얘기 나눠보기 전에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자회견 직접 진술하셨습니까?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어머니 이명희 씨도 같은 혐의로 연루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변호사님, 일단 이명희 전 이사장이 남긴 말, 엄마가 잘못해서 미안해. 이거 무슨 뜻일까요? 네, 오늘 이제 법정에 나란히 출석을 했습니다. 불법 가사 도우미를 채용했다는 의혹이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네. 오늘이 이제 첫 기일이었습니다. 지난 두 번이 이제 연기가 됐었고요. 이제 어머니가 입장에서 말이죠. 그 재판을 받는 딸을 바라보는 그 애잔한 마음이 여기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먼저 이제 이명희 씨가 먼저 이 재판을 받았고요. 같이 출석을 했지만 나란히 같이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명희 씨가 끝나고 이 조현아 부사장이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현아 부사장이 이제 재판을 할 때 이명희 전 이사장은 그 객석에 그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하나 여쭤볼게요. 이 재판이 이렇게 따로 진행된 이유는 뭔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이명희 전 이사장은 정식으로 재판에 해부가 됐고요. 그다음에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약식 기소를 했었어요. 약식 기소를 했었는데 법원에서 직권으로 유무죄를 다퉈보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정식 재판에 해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별개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따로따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걸 이제 안아주면서 엄마가 미안하다, 수고했다 이렇게 하면서 볼도 또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 굉장한 그 사실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딸을 바라보는 마음이 애잔한 거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혹시 자신이 잘못해서 딸이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스며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평론가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의외로 쉽게 시인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자리에 이제 강 변호사께서도 나와 계시지만은 아마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좀 회의를 하지 않았었던가. 이 사안이 약식 기소였었고, 부인하는 것과 뭐 혐의를 인정하는 거에 있어서의 형량이라든가 이런 거의 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특히 이제 그 동안에 뭐 쌓아놨던 증거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실질적으로 일했었고, 마치 그걸 대한항공에서 직원인 것처럼 꾸몄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불법이 뭐 어떻게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대목이어서 오히려 이렇게 시인을 하고
벌금형을 받고 이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이 엄마가 미안해라고 딸에게는 사과를 했던 이명희 전 이사장이 혐의 대부분을 본인은 맞습니다. 했거든요. 둘이 다른 전략을 썼어요. 네.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한껏 몸을 낮췄죠. 네. 아까 그 표정도 보면은 굉장히 좀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머리를 숙이고 미안해하는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그 가사 도우미로 쓰기 위해서 좀 구해달라. 그러니까 네. 필리핀에서 가사 도우미 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지만 지시하거나 전체를 총괄한 적은 없다. 대한항공 직원들에게 부탁을 했을 그렇죠. 뿐이고 지시한 적은 없다. 예.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도 잘 몰랐다. 만약에 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비자를 이제 연장 신청한 거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내가 알지 못했고 대한항공에서 알아서 해준 거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네. 결국은 이제 잘 몰랐다. 그리고 불법인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최후 변론에 관심이 많이 갔는데 평론가님, 감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각된 것 같아요. 네, 변호사 측에 이제 나왔던 전문 같은 것들을 좀 보면은요, 빠르게 혐의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네. 변론이 상당히 좀 감성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늦은 나이에 출산을 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요. 뭐 불법인 걸 아니까, 근데 잘 모르고 한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그럼 이제 더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 중간에 보면 이제 워킹맘으로서의 삶.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제 조현아 전 부사장이 부사장으로서 일을 하지 일하고 있을 않았었습니까? 당시라서. 그런 내용도 좀 부각이 돼 있었고 네. 또 이혼 중이라는 이 대목도 같이 넣으면서 전반적으로 혐의를 또 빠르게 시인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 여론에게 네. 좀 이제 호소하는 듯한 그렇군요. 그런 전략, 뭐 그렇게 아마 구사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그렇다면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오늘 최후 변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네. 조현아 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고만 남은 겁니다. 네. 지금 얘기했듯이 최후 변론에서 한껏 몸을 낮추고 그 땅콩 해양으로 이제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살림을 맡아서 해줬는데 네. 어머니 혼자 힘드니까 그래서 가사 도우미를 구하게 됐고 그다음 휴일, 일요일 같은 날은 한국 가사 도우미는 잘 일을 안 한다. 그래서 외국에서 가사 도우미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 때문에 어머니까지 이렇게 돼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언급을 했고 이혼 소송 중인 것도 언급을 했고요. 네. 등등을 하면서 어쨌든 이제 선처를 부탁하고 반성을 했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거는 이제 검찰도 약식 기소했던 것처럼 1,500만 원을 벌금 말이죠. 네. 구형을 했거든요. 그럼 1,500만 원 벌금 구형했으면 뭐 많이 나와도 뭐 반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700~800만 원 정도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무죄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서는 그래도 홀가분한 거죠. 이게 무슨 뭐 실형이 나올 것도 아니고 벌금 일부 내는 것이고 또 반성을 했으니까 다만 이제 그 이명희 네, 전 이사장이 네. 이건 정식 재판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신경을 더 오히려 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재판 결과는 또 추후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공정위, 대림의 칼날. 공정위가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익을 위해서 회사의 이익을 편취한 행위를 위법으로 간주했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이 공정위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제지한 적이 전에도 있었습니까? 우리가 2013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당시에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는 정말 파렴치한 죄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전격적으로 2014년 2월부터 공정거래법 중에 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이제 법이 시행이 됐었는데 그렇군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대기업들은 계열사 간 수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꼭 핵심 부품이라든가 뭐 핵심 서비스라든가 이런 회사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네. 이 회사를 오너 일가, 특히 2세, 3세, 4세가 그 회사 지분을 100% 갖고 있으면 그 회사는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승장구하죠. 네, 수익이 계속 늘게 쉽게 되겠죠. 말해서 우리 뭐 프린터 기기다, 네. 프린터 다 써야 되잖아요. 사무용품. 그렇죠. 그걸 딱 하나를 갖는 거예요, 오너 일가가. 네. 그러면
누구든 거기서 갖다 쓰게 되니까 그것은 범죄다라고 해서 크게 두 부분. 하나가 사익 편취 부분, 또 네. 하나가 사업 기회 제공,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를 이제 제재를 해왔었는데요. 네. 그 앞에 실질적으로 사익을 편취하는 데 있어서는 현대, 한진, 하이트진로, 또 앞서 있었던 뭐 효성 이런 데서는 이제 제재가 당했고, 이번에 대림그룹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편취한 건 아니지만 특정의 사업 기회, 오너 일가의 회사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고발이 제재가 되면서 관련해서는 이제 첫 번째 사례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고발당한 대림그룹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림그룹의 이해욱 회장이 A+D라는 개인 회사를 출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림산업과 오라관광이 이제 관련사입니다. 대림그룹에. 이 오라관광이 시작한 호텔 사업에 글래드라는 브랜드를 빌려주는데 그 사용료를 그 개인 회사가 받았다는 거죠. 문제는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고, 글래드를 소유한 회사는 이해욱 회장의 개인 회사 A+D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간 통행료를 총수 일가가 걷어간 셈인데요. 이 평론가님, 공정위에서는 이 통행료가 문제라고 지적을 한 거죠. 그렇죠.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라고 이제 지적을 하게 네. 된 건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뭐 리조트 관련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가령 여의도에 이렇게 한때 택시를 타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거기 글래드 호텔이라고 있는데, 간혹 봤습니다. 글래드 호텔이 뭐야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 글래드가 뭐지? 왜냐하면 그 모양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호텔 대형 체인 중에 뭐 힐튼이라든가 메리어트라든가, 근데 글래드 호텔은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네. 근데 바로 이 글래드라는 브랜드를 앞서 말한 그 오너 일가, 특히 이해욱 회장의 그 아들이 지분을 거의 100%를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게 A+D, APD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자체 만든 그 브랜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글래드라는 걸 주고 오히려 대림 쪽으로부터 그 브랜드 사용료, 글래드라는 거에 대한 브랜드 사용료를 2016년부터 18년까지 31억을 받아 챙깁니다. 네. 근데 공정위가 보기에는 아니 이거 너무 과하다. 글래드란 브랜드가 힐튼이나 메리어트급도 아닌데 그렇죠. 거기에 준하는 지금 돈을 아. 전체 매출액의 한 1%가 넘는 액수를 네. 로열티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여기에다가 브랜드를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도 위법 행위가 있었다 이러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 지금 이제 글래드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A+D라고 하는 업체가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오라관광이라는 회사하고 대림산업, 정확히는 이제 오라관광이죠. 오라관광이 뭐 하는 거냐면 관광산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 산업 하는 겁니다. 호텔 사업,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글래드라고 하는 그 명칭, 그거를 빌려주고 나서 통행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브랜드료를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원래 호텔은 말이죠. 만약에 이제 지금 A+D가 이렇게 통행료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그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브랜드를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호텔 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여러 가지 광고라든지 그렇죠. 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해줬냐면 오라관광하고 대림산업에서 해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실제로 글래드라고 하는 이런 어떤 브랜드를 빌려만 주고 거기에서 돈을 챙긴 거고 네. 그리고 실제 그런 것을 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은 대림산업이나 오라관광에서 해줬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하고 돈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브랜드 그래서 관리도 결국 그냥 대림그룹에서 다 한 거네요. 그렇죠. 브랜드 네. 관리도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쉽게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사익을 편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평론가님, 네. 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될 무렵에 오라관광에 무상 양도한 사실도 뭐 의혹이 제기됐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게 전형적인 이제 뭐 자기들도 꺼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다 털고 빠져나간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2016년부터 18년까지 31억의 로열티를 지불을 했는데 네. 만에 하나 이것을 공정위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향후 10년간 253억의 와, 로열티를 네. 지불하게 되니까 그 A+D, APD라는 회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10년간 수백억의 돈이 253억이 들어오는, 쌓이게 되는 네.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실질적으로 배당이나 이런 걸로 빼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 뭐 이해욱 회장이라든가 그 아들 같은 경우에 지분을 다시 오라관광에다가 무상으로 양도 그냥
마치 포기한 식으로 포기는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정위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네, 그 행위 자체도 그렇죠. 사실 행위 자체도 수상하기- 수상하다고 본 네, 거죠. 네. 그렇군요. 이 변호사님 어찌됐건 이제 공정위가 대리인을 사익 편취 행위로 고발을 한 건데 이제 이 회장 그리고 대리인 산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먼저 지금 고발도 했고요. 과징금도 또 부과를 했어요. 네. 대리인 산업에 부과한 건 4억 300만 원, 오락관광에 7억 3,300만 원, A 플러스 D에 1억 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과징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뭐 이제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말이죠. 네. 물론 그거는 이제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차하면은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 대기업 오너들의 사익 편취 행위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원인 불명 ESS 화재.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화재 사고를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5월부터 전국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는데 원인 규명은 아직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ESS 관련한 사업인데 원인이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신규 ESS 발주가 모두 스톱이 됐고 실적은 제로입니다. 사업을 키워가던 중소업체들은 고사 직전인데 이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이 정부가 ESS 화재 원인 결과 발표를 또 미룬 거죠? 그렇습니다. 뭐 3월에 한다고 했다가 뭐 아직까지도 좀 안 하고 있는 네. 건데요. 이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러니까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 에너지 네. 저장 장치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3, 4년 전부터 굉장히 곽광을 받았던 게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바람이 안 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람이 불 때 만들어낸 그 전기를 이 ESS 장치에다 네. 저장을 딱 해놓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전기가 만들어질 수 없을 때 여기 배터리에 저장됐던 이 전기를 쓰게 되는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유용하겠죠. 그러게요. 특히 우리가 신재생으로 가니까요. 네. 그래서 정말 뜨겁게 붐이 일었었는데 되게 유용하게 들리긴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2017년 중순부터 올 1월까지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거의 전국적으로 뭐 연쇄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네. 전북, 고창, 문경, 삼청 거의 21건이 일어나게 돼서 이제 조사도 들어가고 막 기다려 언제 나오나 계속 미뤄졌는데 네. 결과적으로 원인 규명은 아직까지 또 못했고요.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책 정도 네. 뭐만 나오면서 진짜 원인이 뭔지는 지금 파악할 길은 없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 정부가 이거 건과 관련해서 회의를 뭐 60여 차례나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네, 신재생 에너지 대책에 지금 구멍이 뚫린 거 아닙니까? 네.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원래는 이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세우고 이러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죠. 그래서 발표를 한다고 했었는데 오늘 한 것이 뭐냐면 발표는 못하고 중간 상황을 갖다가 일부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6월에 발표를 하겠다. 네. ESS 화재 원인이라든지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60여회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매주 1회 정기회의를 열고 수시회의도 열고 또 워크숍까지 열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 보면은 76가지 화재 원인이 추측이 된대요. 한 76가지 정도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53가지에 대해서는 실증을 한번 점검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더 남았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6월에 발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평론가님 이렇게 발표가 자꾸 연기가 되니까 업계에서는 좀 불안해하는 상황이죠. 불안한 정도가 아니죠. 네. 지금 보면 비율로요. 35% 이상의 ESS 지방 공장들이 다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10군데 중 4군데가 네. 중단이 됐고 그나마 지금 가동되는 것들도 실적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 이렇게 자꾸만 ESS에 불이 나니까 뭐 이것들을 수주하게 되는 삼성 네. SDI라든가 뭐 LS 한전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발주를 줄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계속 불나고 화재가 나는데 거기서 네. 만들어진 ESS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마치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가 좀 커지고 있어서 업계에서는 이유를 좀 밝혀달라. 네. 왜냐하면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고 신뢰가 쌓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유는 지금 안 나와서 다음 달 더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좀
빠진 뭐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대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변호사님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곤혹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주 들어요. 곤혹스러운 입장이죠. 사실은 네. 뭐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풍력 발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양광 발전 등등의 이제 어떤 에너지 대책을 이제 전환시키는 것이죠. 이런 차였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사실은 예기치 않았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네. 있어요. 어쩌면 미리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미국 정도가 ESS에 대해서 선진 국가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발달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많은 중견업체, 중소업체가 그야말로 달려들었어요. 네. 달려들어가지고 이것으로 한번 어떻게 혁신, 성장을 해보겠다. 그야말로 이런 입장인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멘붕에 빠진 거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네. 세워야 됩니다. 네, 이 평론가님, 정부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지금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관련 뭐 제 주위의 젊은 친구들 중에서도 이 ESS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네. 전국적으로 왜 지방으로 지금 뛰어들었어요. 이게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붐 아닌 붐처럼 이제 돼 그렇죠. 있는 사업이기도 했거든요. 네. 뭐 제 친한 지인도 여기에 지금 이제 뛰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군요. 정부의 고민도 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하나를 내놔도 제대로 내놔야지 된다는 네, 거 아니겠어요? 그렇네요. 그런데 자꾸만 해도 이게 왜 불이 나는지를 음. 알 길이 없으니까 정부도 답답해하는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대책은 빨리 원인을 밝혀서 네. 요것만 바꿔주면 우리 옛날 BMW 불났을 때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그 논란을 좀 잠재울 만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저장 장치의 화재 원인 발표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we will no longer grant any exemptions. We're going to zero across the board. 앞으로 정부는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며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정유 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국제 유가까지 출렁이고 있는 데다가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낮아지면서 휘발유, 경유 가격의 인상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관련해서 김병민 경희대 겸임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 교수님, 요즘 기름값 참 많이 오르고 있죠? 네,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2월 둘째 주에 1,442원으로 사실상 바닥을 치고 난 뒤부터는 10주가량 계속해서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전국 평균보다도 기름값이 높기 때문에 이미 휘발유 값이 1,500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고요. 많은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될 정도로 기름값 오르는 부분들 폭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지금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이 2월 둘째 주 이후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깐 보면 두 달여 만에 휘발유가 100원, 경유 역시 90원가량 올랐습니다. 여기에 한동안 동결됐던 LPG마저 이달 들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 예. 아무래도 이제 국제 유가에 영향이 크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국제 유가가 지금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뭐 최고치를 찍은 상황인데 다행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이 그런 발표를 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이 갖고 있는 그 원유가 많이 있다, 재고량이 많다 이걸 얘기하면서 약간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건데 왜냐하면 사실 이란을 제재하면서 이란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원유를 수입하다가 수입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불안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 정부가 미국이 지금 원유 비축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풀 수 있다. 그리고 텍사스산 원유를 더 많이 개발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약간
원유 가격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약 보합세인데 얼마든지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제 유가가 특히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게 국제 정세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 간의 국제 정세가 변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이란산 석유 수입이 끊긴 영향이 클 겁니다. 잠깐 영상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we will no longer grant any exemptions. We're going to zero across the board. 그래서 김 교수님, 실제로 네. 이란산 원유 수입이 오늘 오후 1시부터 지금 중단된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이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이미 작년 8월 달에 1차 제재가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1차 제재 때는 금과 귀궁속에 관련된 사항들이었고 그로부터 작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2차 제재로 이란이 가장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 원유에 대한 제재 조치가 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8개 국가 같은 경우는 한시적 예외 조치가 있었는데 그 예외 조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지됐고 결국 그 결과 한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원유 수급 차질은 당장 악영향을 불러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최 교수님, 우리 예. 정부도 지금 뭐 사우디라든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물량 유지가 가능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홍남기 부총리는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기업들도 이미 이제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180일이라는 유예 기간이 지났고 이미 이제 5월에 이렇게 될 거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우리 정부는 좀 연장하길 바랐었고 연장을 좀 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관계자들이 가기도 했지만 결국 미국이 그걸 허락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 지금 현재 이제 끝나게 됐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이란산 원유 수입 현황을 보면요. 계속 줄어왔던 건 사실이에요. 지금 현재 전체 원유 시장에 우리나라에서 이란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5.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여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변화를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UAE나 이런 데로부터 원유 수입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다변화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산 원유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이 문제를 살펴봐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수입 다변화를 할 수 있는 방향들을 더 찾아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교수님, 실제로 사우디 쪽에서도 이 수출량 확대 의사를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제 아무래도 오페크에 요청을 했어요. 수입량을 좀 확대해 달라고. 그러니까 정유를 더 많이 좀 뽑아달라, 석유를. 그런 기름을 좀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오페크는 전체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과 좀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사우디 에너지청에서는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좀 생산량을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미국도 텍사스산 원유를 한 10% 정도 늘리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이란 제재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입을 수 있는 타격 그리고 미국의 그 친근한 국가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타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여서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초경질유인데요. 나프타 함량이 높고 가격도 저렴해서 국내 기업들도 선호해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란산 초경질유 도입 비중도 50% 절반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 교수님, 만약에 다른 초경질유를 들여온다고 쳤을 때 나프타 함량 미달에 가격이 더 비싸다 이러면은 분명히 우리 업계로서는 손해를 보겠죠. 네, 우리 산업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가성비가 좋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란산 원유에 대해서 이 초경질유 같은 경우는 여기 나프타 함량 비율이 70에서 8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나프타 함량이 12%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가격까지 저렴하다고 하니 이 이란산 원유를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 같고요. 오죽하면 나프타에 대한 이 실질적인 직접 수입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겠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터라 지금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초경질유를 수입하는 곳이 SK 인천석유화학, 현대케미칼 그리고 하나토탈 이렇게 세 곳인데요. 지난해 말 업황이 하강 국면에 진입을 한 데다가 실적 부진까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최 교수님, 타격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정 부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김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게 나프타가 많이 들어있는 원유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초경질유라고 하는 것이. 근데 초경질유에서 나프타를 이렇게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뭘 주로 만드냐면 전자제품, 자동차 내장재를 만들고 옷이나 신발 만드는 데도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부분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란산 원유에 이 부분이 함량이 많고 가격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6 정도가 배럴당 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기업들은 이란산 원유가
원유가 들어오면 훨씬 더 싼 가격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은 나프탄 함유량도 적고 그다음에 가격도 높다 보니까 결국은 지출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 이 생산하는 제품에도 이 영향이 있지 않겠어요? 신발이든 아니면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내장재든 이런 부분에도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그 가격만큼 또 생산 비용에 투자가 될 것이고 투여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사는 제품에도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이런 분위기면 이 상승세인 국제유가를 더 밀어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산업계로서는 분명히 지금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기름값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유가에 아직까지 반영된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2, 3주 후에 국내 유가에 반영이 되는데 김 교수님 이제 5월 달에는 휘발유 값이 1,500선을 훌쩍 넘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전국적으로 1,500은 넘고 서울 같은 경우는 1,600은 넘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작년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고 나서 그것이 바로 휘발유 값이라든지 경유값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유가에 대한 정세가 그대로 반영이 돼서 실질적인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을 경우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고요. 방금 전에 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단순한 서민 경제에 대한 영향을 넘어서 산업 경쟁력 약화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고민이 큰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최 교수님, 이 국제유가 상승분에 유류세 조정까지 되면 소비자들 부담은 또 더 커지겠어요. 그렇죠. 7일 되면 이제 그 유류세 인하분이 좀 떨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15% 유류세를 좀 절감을 해줬잖아요. 네. 세금을 15% 깎아줬는데 이게 7%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장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 결국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물론 당장은 영향을 좀 덜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가에 반영되는 시간이 네.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7%로 줄이게 되면 약 한 65원 휘발유 가격으로 하면 그 리터당 65원 정도가 또 상승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게 서민들의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서민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기름을 또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모든 이제 제품들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지 국제 유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상 결국 이제 유가는 계속 오르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1,500원대 심지어는 1,600원대까지도 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어서 정부가 지금 이 부분을 좀 조절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컨대 알뜰 주유소를 좀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입을 좀 다변화시켜서 싸게 원유를 살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찾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미국과 적절히 협조해서 미국산 텍사스산 원유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부는 업계나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입니다. 잠시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단기적인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하여 알뜰주유소 활성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통한 석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등 국내 가격의 안정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 교수님, 이 정부가 대응을 뭐 빠르게 내놓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하지만 이 알뜰주유소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유가 상승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신속한 조치를 내놨지만 그게 네. 실제 우리 소비자들의 체감되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로 나타나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지금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9월부터는 이조차도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상황으로 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국제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승분처럼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인상이 된다라는 판단이 되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같은 경우는 지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 대책을 내놓은 건데 중장기적으로 이란산 석유 파동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을 경우에 다른 정부의 대책도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최 교수님은 정부의 대응 방식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모두 다 동원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가 일단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알뜰주유소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사실 정유업계들이 이게 투명하게 정말 그 원유 가격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늘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름값 국제 유가가 떨어질 때는 조금씩 내리잖아요. 네. 그리고 오르면 그냥 팍 많이 올리고.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부가 이 부분 좀 들여다봐야 돼요. 정유업계들이 제대로 정말 원래 국제 원유 가격하고 실제 우리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과 변동성이 어느 정도 연계돼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오를 때와 내릴 때 어떤 개입하는 방법들이 어느 정도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일정 부분 정유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절감할 수 있는 가격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 부분도 함께 살펴볼 게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리고 알뜰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적으로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2달 정도 늦게 반영된 가격을 기름값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사는 유가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부 정책에 일정 부분 동의하겠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유류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정말 공급과 수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정유업계가 제대로 정말 국제 유가의 변동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부의 대응 방안도 방안이지만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얼마나 이어질지 이게 가장 큰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김 교수님, 지금 미국의 조치에 이란이 강력하게 받아치고 있어요. 네, 장기전으로 들어갈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NPT를 탈퇴할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이 페르시아만, 그러니까 산유국의 원유 수출 통로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핵 개발과 관련된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과 또 다른 단경 대치를 보이고 있는 곳이 북한 아니겠습니까? 북한과의 연대 가능성 등을 내비치고 있는 터라 아마도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란에 대한 이 제재 조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원유에 따라서 피해를 입게 되는 우리 산업계에 대한 조치들을 정부가 보다 발빠르게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이 미국과 이란의 대치 쉽게 뭐 마무리가 되지는 않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강대강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란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가 지금 국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이 개입이 되면서 상당히 좀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한 나라에 두 명의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베네수엘라도 산유국으로서 오펙 회원국입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가 국내 사태에 저렇게 문제에 빠지게 되면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물러서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제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되는 건데 국제 유가 안정화를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고 물론 제재도 필요하지만 제재하면서도 일정 부분 또 타협할 수 있는 협의의 정신들도 함께 가야 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결국은 오펙 회원국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오펙 회원국들이 사실 이 두 나라의 입장을 좀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도 오펙 회원국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증산을 하게 되면 기름값이 떨어지고 그럼 자기들의 이익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증산을 빨리 나설 확률은 낮다고 봐요. 그럼 미국이 갖고 있는 것밖에는 우리가 지금 세계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적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인 해결을 해야 결국은 국제 유가가 안정이 되고 그것이 전 세계 경제에도 좋은 사인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과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파장, 김병민 교수 그리고 최진범 교수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파란 하늘에 따스한 햇볕까지 날씨가 무척 좋았는데요. 다만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등 공기가 다소 아쉬웠습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지만 미세먼지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국내외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쌓이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도 강하겠고 오존의 농도도 짙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스크를 꼭 챙기시고 장시간 야외 활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초여름에 해당하는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낮 동안 서울 26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이맘때와 비교해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에는 아직 서늘한 만큼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지는 등 대기가 무척 건조한 상태인데요.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 하늘 자체는 맑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낮에는 전주와 대구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가끔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동안 따스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또 공기가 나쁠 수 있어서 기상 정보를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즈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